아니 두 번째 이슈 이 명청 전쟁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아직 조금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여의도에서 명청 전쟁, 청명 전쟁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받은 것도 좀 돌더라고요. 아 멍청이 아니었어? 그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그런 뭐랄까 약간의 트러블 전쟁까지 벌써 갔을까 싶긴 한데 정청래 지금 대표의 존재감 하나는 우리 김인규 대변인 봐도 단시간 안에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고 봉하마을 찾아갔고 뭐 권양숙 여사도 만났고 계속 막 지금 세력을 막 엄청 키우고 결속을 다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지금 축출했죠. 거기다가 추미애 의원 언컨트롤러블 이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에 임명을 했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가 울타리가 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 아까 수석 대변인 김구혁 박수현 부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박수현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의원을 또 거기다가 임명을 했고 거기다 수석 사무부총장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었던 임호선 의원도 임명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바람이 좀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개인의 움직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집권 3개월 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저희 당 대표도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집권 3개월 된 대통령이랑 싸우는 거 해봐서 아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임명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찾아가는 행보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이 3개월 차 대통령한테 반기를 빠락빠락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럴 위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이 왜 저럴까를 생각해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얘기하는 권력 누수를 바라는 세력들이 좀 있겠죠. 석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누수.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공천권 장사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재명은 이두품이라니까. 이재명 이두품. 정청래는 육두품. 그 위에 조국 등 여기가 성골 진골인데 이게 무슨 누수가 아니고 그냥 핫타치라니까. 애초에 그냥. 아니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아이 그 대통령의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인데요? 그냥 아니 그런 도장 찍어라 이거야. 듣는 친명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상가시. 친명이요? 듣는 친명 불편. 벗어봐요. 거기 수박 줄무늬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약간 육두품 뭐 사람을 그렇게 품동으로 나누는 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찾아간 모양새를 보면은 소위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 정말 성골들이 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 와이프 사저 가서 울면서 또 여러 얘기를 노무현 정치를 잇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시계 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하던 것들을 정청래 대표는 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도 그렇게 근본은 아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 운동권에서도 끝문학본이잖아요. 내가 그분이. 육두품이라고 하잖아. 이재명 이두품. 상대는 이런 건 아닌 거지. 그 서연고 못 나온 사람은 저 성골 진골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유일하게 된 사람이 임종석이야. 민주당 내에서 좀 그 민주당 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고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22대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친명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명 확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좀 근본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지금 재판받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뭐 수원에 있는 그분도 있잖아요. 그 양문석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원래부터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민주당의 질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근본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근본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만약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당대표 연임의 기회가 열릴 텐데 그때 이 친문, 그러니까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나만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좀 걸러내고 예전에 그 전통 있는 민주당 호남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돌아가자. 펌프디스 할 때 그 사람들. 네, 그렇죠. 그쪽으로
돌아가자라는 여론이 이번 전당대회 때 크게 작동을 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눈에는 의원 150명이 박찬대 줄을 다 서고 여기 청천대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민주당에서의 어떤 근본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무브먼트가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가 될 때, 그다음에 뭐 후보가 될 때 공천을 할 때는 그런 무브먼트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없었던 당시는 게 갑자기 팍 생겨났다.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은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강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어쨌든 정권을 먼저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 지금 정권을 가져왔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을 앞두고 있는 권력자, 도전자기 때문에 포텐셜이 남아있지만 권력의 포텐셜이 남아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물론 임기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장 권력이 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5년 뒤면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돼요. 물론 개헌을 해가지고 미친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앞으로 어떤 권력의 어떤 그 뭐랄까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남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정청래 대표의 행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드러내지 않을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과 맞춰서 갈 텐데 이제 분수령은 내년 지방선거죠. 서울시장 공천, 경기도지사 공천 거기서 아마 부딪힐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과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지금 서울시장 두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민석 하나 나올 또. 거고 그렇죠? 조국도 뭐 지금 부산 아니면 서울 나오려고 원래 이렇게 유리한 저희 지금 진입감상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리한 쪽에서는 병이 돌아요. 난가병이 돌아요. 난가? 이번엔 그게 박영선이 컸죠. 이번 서울시장 난가? 어. 다들 난가 이렇게 생각. 지금 난가병 걸린 사람 제가 알기로 10명 넘거든요. 누구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는 3선 이상 한 4선 다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홍근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분도 준비하고 있고 다 그건 서울이에요? 서울 중랑 중랑이잖아요. 중랑 4선입니다. 중랑 중랑 4선이고 무시해요? 이재명 대표 때 코스트코도 있어요 중랑에. 그게 무시하는 발언 아니다. 그야말로 지금 발언이 난 이상한데. 중랑구 여자친구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오히려 하여튼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 때 아마 꽤 크게 부딪힐 거라고 보고 근데 그 전에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양당 모두 상당히 포퓰리즘 정치에 심취해 있는데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뭐 극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극좌,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있는 그 정치의 행태가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치의 딱 특징이 일단 피하 구분, 적 딱 만들어가지고 나랑 의견 다른 사람 적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뭔가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무조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강한 지도자예요. 무조건 센 발언해주는 지도자. 왜냐면은 이 그 포퓰리즘에 따라가는 이 지지층들은 대부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성 지도자 입에서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지도자가 강한 발언을 해주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주면서 포퓰리즘 강성 지지층을 이끌어왔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포퓰리즘 정치를 하기 힘들어요. 대통령 무조건 통합 메시지를 그래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유리하냐?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의 시원시원함에 더 이끌려 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야 대통령의 의중은 누구래? 대통령이 누구랑 가깝대? 그래 대통령이 이 사람을 왜 초기에 뭐로 임명했겠어? 지방선거 나가라는 뜻 아니었겠어? 근데 그것보다는 그 기간까지 1년 내내 센 발언하면서 뭔가 국민의힘 계속 뭐 내란 종식 뭐 이런 얘기를 더 세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네. 그 은평구에 박주민? 박주민. 아니 거기도 나오고 하도 싶어. 서울시장 후보군이에요. 박주민이요? 예. 저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실 때 거기도 그러죠. 뭐 많아요. 뭐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뭐 다 뭐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지사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현주가 경기도지사요? 야 경기도지사 원래 이번에 장관하고 싶었잖아요. 산업부 장관하고 싶었잖아요. 이현주 의원님은 그 빨리 저 수사나 받고 있는 거나 빨리 제대로 끝내세요. 아무튼 그거에서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가 그리고 하나 지적 내지 반박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님 좋아요. 박수현 의원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탁을 한 거지 뭐 친문이기 로맨티스트고 친문이기 때문에 발탁한 게 누구보다 아닙니다. 첫사랑에 대한 그분이 구 안희정계잖아요. 네. 구 안희정계 핵심이었다가 안희정계가 이제
붕 뜨면서 이제 그 안희정계 대부분이 이낙연계로 건너갔다가 그러니까 친문 핵심도 아니었죠. 그 친문 근데 핵심도 되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박수현 의원을 임명한 거를 뭐 친문을 데려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건 과한 거고. 박수현 의원이 저도 예전에 민주당 출입할 때 몇 번 이제 안면이 있었지만 좀 짠한 부분이 있어요. 젠틀하고 새벽에 사람이- 5시에 고속버스 네, 타고 맨날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사연도 있었고 근데 뭐 로맨티스트죠. 공주의 네. 목욕탕에 자주 나타나시는 분인데 그분 좀 아주- 방송하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상당히 합리적인 우리 그러니까요. 성치훈 교수님처럼 그 합리적이시더라고요. 박수현 씨 보고 싶으면 그 공주터미널 앞에 있는 호프집 가면은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댓글 들으시면 깜짝 놀랄 보니까 거예요, 깜빡했었던 서영교 의원을 또 서영교? 후보군에 기억하시는 있죠. 분이 후보군에 계시네. 있죠. 당연히. 이분은 난각병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영교 의원도 중랑구 아니에요? 맞아요. 네, 중랑갑. 서영교 의원은 저도 되게 좋아해요. 맨날 그 국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중랑갑 서영교 이렇게 그 국정감사할 때 항상 앞에다 중랑갑. 그 우리나라 야동을 합법적으로 이제 수입하게 해주신 분이 서영교 알겠습니다. 의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후보군이 많다는 점.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 이거 조금 발언 좀 선 넘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 아까 그 명단 이 사면 명단 할 때도 국힘이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리 국힘이 저렇게 제공을 해도 사면도 우리가 최대한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전환기 씨처럼 비상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고 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반성하지 않는 세력들은 그냥 금수마도 못하다 약간 이런 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이니까 악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 악수할 가치도 없다라는 건데 저는 그 논리 구조는 알겠는데 여당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약간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건 전 정의당급으로 적절치 않다고 행동하는 생각하죠. 거 아니에요? 정의당 옛날에 왜 이러면서 이제 토론회 때 권영국 후보가 그래서 그 민주당이 악수 거부한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얘가 또 갑자기 열로 샜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악수 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뭐 큰 문제야. 김경엽 부장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김문수 후보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받아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천안길이 왜 극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청래가 오히려 극좌 테러리스트다.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소시오패스인가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말씀도 한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 김문수 그 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갈래로 분화되어 있는데 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은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 이상의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16% 나오니까 니네 뭐 한 좀 쪼그라든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은 41%였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거 합치면 49%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된 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그 국민 과반의 사람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핵 과정이 정당했느냐, 공수처라든가 서부지법이라든가 여기서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를 시도를 하고 또 서부지법이 그런 영장 발부에 있어서 불법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해명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탄핵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 의견인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매도하는 거는 정치적인 수사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를 안 하겠다라는 건 국민 절반을 향해서 너인 금수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청래 후보가 아무리 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원래 그런 어떤 마초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과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절대로 이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고 저는 기회가 있으면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단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옛날에 미 그 대사관 관저에 폭탄을 던졌던 잠재적 테러리스트 우리 정청래 후보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테러리스트 당대표라고 불러도 되는 거냐? 여러 가지로 사실
상대방을 죽이려고 들기 시작하면은 상대방도 결국은 퇴로가 없으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전쟁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쟁을 원하는 거냐라고 묻고 싶어요. 아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해주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치의 그 본연의 임무 타협이라는 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가 싶어요. 딱 좋지 않아요? 뭐가 좋아요? 그런 대화의 톤 대화의 톤 자체가 여야가 얘기하기. 지금 민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남의 집 얘기를 제가 관심이 좀 없긴 한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 김문수 후보한테 뭐 극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니 김문수 후보가 내가 왜 극우인지 토론해보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일본어를 못해서 토론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김문수 개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김문수라는 사람을 지난 대선 때 선택했던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우롱하는 행위인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희 당 이준석 대표 취임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토론하자라고 했더니 우리 중국어 못해서 토론 못하겠는데 이렇게 아마 난리 쳤을 거잖아요. 아 근데 개혁신당은 왜 안 만난 거예요? 개혁신당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피해자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뭐 딱히 여기는 그래서 안 만나가지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를 왜 안 만나러 오지?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그렇죠. 네. 아니 예방을 올 줄 알았죠. 네. 저희는 그래서 그래도 앞에서라도 좋은 얘기 해줘야 되니까 좋은 얘기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 보니까 왜 개혁신당 안 갔냐 그랬더니 뭐 민주정당으로서의 채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민의힘이랑 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면모가 돼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뭘 바라는 건지 적시했으면 좋겠어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은 사실 어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남의 집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고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잣대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민주성의 결격사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보관해서 여당이랑 만나보려고 시도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대선 때 본인들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민주성이 결격돼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색이 결격되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파 나온 사람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더불어 그런 민주성이 거지. 결격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겠죠. 응. 그럼 조국혁신당 갔어요? 가지 갔어요. 않았어요? 네. 갔어요. 바로 갔지. 제일 먼저 갔어요. 이게 기본소득당도 가고. 정청래는 산수가 안 돼? 사한수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를 보면서 저런 행보를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이 매우 분열되어 있고 사실 뭐 지금 당 대표 지금 뽑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만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제대로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아주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창당 이래 가장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이. 그런데 이 당이 결국은 정청래 때문에 다시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아니 보통 보수가 늘 그래 왔어요. 네. 지리멸멸하게 싸우고 있다가도 외부로부터 강한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 적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 내부의 싸움은 멈추고 외부의 적과 먼저 상대를 하자가 되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국민당이랑 민주당이 국민당이랑 그 공산당이 중국 내부에 싸우다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국민당이 결국은 야 일단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먼저니까 좀 우리가 힘을 합쳐 국공합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저희가 뒤에 따로 마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벌써 2시 반이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슈 준비한 게 이제 특검 관련된 거거든요. 특검 법 중요하니까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 체포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자째 들고 체포를 시도를 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따르면 특검이 그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 의자째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 떨어져서 통증을 호소했다. 그래서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고 했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이미 구속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뭐 다시 체포영장을 뭐 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다시 재청구하지 말고 기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기소로 가자.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면 뭐 그럼 그 현장 조사 받을래?라고 물어보든가. 그럼 그 취소해서 조사 받자. 그럼 나올 거야? 라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싫다고 하면은 저는 빨리 기소해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집행 이렇게까지 뭔가 의자째로 들고 나오려고 했던 시도까지 한 거는 뭐 법의 엄정한 집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저희보다 더 거군데 뭐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하면 못 때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마취총을 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끌고 나올 수가 없고 다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다치면 뭐 설명 들어보면은 나 팔 빠져 하면서 지금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명분을 여지를 주느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봤다라는 건 좀 국민들한테 인식됐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빨리 재판으로 가서 빨리 결론이 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빠르게 이 기소를 빨리 해서 그냥 좀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냥 특검이 할 만큼 다 했다고 저는 인정할 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뭐 예상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런 좀 추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건 예상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그럼 대한민국 공권력이라는 특검이라는 집단이 그냥 피의자가 저항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못 데리고 나오는구나, 인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까 봐 저는 한번 시도를 한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왜 민노총이나 전장현한테 그렇게 못하고 그쪽에도 세게 할 때는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노무현 때요? 또 지금 아니 저는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 자체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민노총이든 뭐든 난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민노총도 그냥 수사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 잡아쳐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대부분 네. 나와서 묵비권 행사 거면 나와서 행사해요. 네. 그러니까 수사장소 나와서 이렇게 테이블 딱 앉아가지고 네. 자 나는 진술거부권 행사합니다 하고 말 안 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근데 네.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 안 나오잖아요. 아니 민노총이 시위할 때 그 시위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찰 버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잡았어. 저는 그런 거 엄정한 집행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네. 집행을 하면 이런 논란이 나오질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방해하는 행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로 잡혀 있는 거고 지금 본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특검이 언론에 뿌리는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 국격에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누워가지고 안 나왔다라든가 팬티베리였어요. 아니면 뭐 의자를 들고 가려고 했는데 바닥에 철푸덕 넘어져가지고 못 끌고 나왔다라든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선진국에서 수감기관에 있는 피의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있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언론에 공표하고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조국 대표 수사할 때 얘기가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조국 대표 수사할 때 뭐 짜장면 먹었다고 윤짜장 이런 이름 붙이고 했었는데 똑같은 잣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검사팀이 들어가가지고 조국 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 딸 이런 사람한테 비슷한 식의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죄질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럴 때 그들이 저항했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공표했으면 아마 민주당 거품 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격을 갖고 있는 나라고 또 피의자나 수감기관이나 교정시설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을 텐데 이거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저렇게 조국 장관이 그렇게 했다면으로 가정법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거부한 적이 있나요? 수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나와서 받았고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 장소까지 안 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맨날 연장했잖아요. 맨날 안 나간다고 하고 뺑기치고.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구속적 부심, 체포적 부심,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좀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건 그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적이 없는 사람들을 너네도 이렇게 넘어섰다면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 궁금한 게 구속된 사람을 왜 체포해요? 안 나오니까 수사 장소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방문 조사를 하든 아니면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디든 아니면 윤석열 지금 서로 기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우리가 건강에 안 좋으니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 방문조사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나는 오케이 여기 방문조사 하면 내가 나가서 거기서 진술거부권 그걸 행사할게. 어플하면 되잖아요. 응? 그걸 그게 어플하면 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일까요? 원래 이게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 수사할 때도 그랬는데 그 광화문 KT 필딩 거기가 그냥 사방이 다 노출이 돼 있고 2층에 포토라인이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박제가 되는 거니까 노출되니까. 또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는 그런 식으로 특검 접근하지 않나. 이분도 나중에 똑같이 당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역사는 반복돼요. 이게 제가 특검을 옛날에 취재도 했었고 다 그 뭐 수많은 그 법조 사건들을 취재도 해봤고 저도 뭐 기사의 대상이 돼보기도 해봤고 그러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돌고 돌더라고. 돌고 돌아. 그냥 뭐 수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날카롭게 수사를 딱 수술칼처럼 그 부분만 해야지. 근데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그 지금 특검이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지금 나란 특검이고 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게 민중기 특검은 특별히 저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조은석 특검은 조사도 몇 번 받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가서. 왜 민중기 특검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뭐 계엄 이후에 많은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 생각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하나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지금 당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당당함을 조금 싸우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고 본인이 죄가 없고 이렇다면은 그 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특검 앞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법리적으로 그 법리의 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이 또 보수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있는 상태에서 뭐 검찰에 안 가거나 뭐 재판받으러 안 가거나 이러면 이것도 엄청난 큰 문제겠지만 이미 독방에 갇혀가지고 뭐 자유로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굳이 체포영장을 2번, 3번 청구하면서 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망신을 줘서 최대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두 번째 조금 더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또 하나가 12일에 뭐 일정이 많네요. 12일에 사면도 있는데 12일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통일교 전 간부를 구속시킨 정재욱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오전 10시 10분에 12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공천 관련된 혐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목걸이 등등 뭐 의혹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 그 동물들 어떡하냐? 우리 뭐 최우민 기자 보기에는 이거 영장 발부될 것 같으세요? 원래 글쎄 그 부부가 같이 영장이 발부된 케이스 되죠. 그래요? 영장 발부된다? 네, 민중이 특검을 할 것 같아요. 조국에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교대로 들어가고 교대로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 될 겁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니까요.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특검대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짧게 좀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다음 주에 뭐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시죠. 한두 개만 더 할게. 한두 개만 딱 3분씩 6분 더 합시다. 왜 근데 자꾸 이거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해요? 이게 포스코 얘기를 아까 포스코는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월요 비대위 때 하면 되잖아요. 월요 비대위 때. 아니 지금 국힘 얘기 제가 조금만 좀 해보고 싶었어요. 국힘에서 지금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 당 지지율이 16%까지 나왔습니다. MB에서 16%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지지율 안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게 그 보수층의 그 지지율이 오롯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TK에서 국힘이 23이에요? 이 민주당이 조사에서. 앞서요? 민주당이 앞서고 그러니까 TK의 전통적인 그 지금 국힘 지지층이 응답을 안 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튼간에 그 실망감이 다 표시가 돼 있는 건데 표출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국힘 지금 숙청 한번 가도 딱 좋은 타이밍인데 시그널이 지금 나왔잖아요.
질문이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긁어왔어요. 추풍 낙엽 국힘 지지율 누가 끌어올릴까? 근데 지금 솔직히 그러잖아요. 지지층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 취재를 해보면은 국힘 뭐 사람들 취재를 해봐도 그렇고 솔직히 뭐 지금 뭐 4인방까지 당대표 뭐 추격이 됐는데 누가 됐든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전 제시가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이 내란 프레임에 휘말릴 것이고 뭐 어떻게 또 안에서도 계파별로 또 싸울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면은 저도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예 나왔고 뭔가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 뭐 그의 이제 대표로서의 활동과 그 훗날에 저희가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그때 센세이션 난 그때 느낌 정도 있으면 어떻게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이제 당선이 될 때의 국민의힘 상황과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대의에 대부분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파워를 원했고 그게 이준석이라는 카드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여론이 이재명의 그 민주당 정부와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그 대의는 희미하게 있고 그 안에 내부에서는 누가 권력을 차지해서 누가 반탄 세력 혹은 찬탄 세력을 몰아낼 것인가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특히나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에는 소위 내부 총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때에도 국민의힘은 존재를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소위 저희 친한파라고 하죠. 이런 분들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46명의 의원들을 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친한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와가지고 맨날 시위를 하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민주당 지지자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욕설과 험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당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지금 그러니까 당 내부가 이제는 이게 갈등이 봉합이 될까 싶을 정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이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력한 외부 충격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국민의힘을 정상에서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야성을 깨우기 전에는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망해 있었어요. 국힘은. 근데 그때 그 힘을 빌렸던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잖아.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징이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는 듣질 않아. 아예 그냥 귀도 별로 안 좋으시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흔들고 하는 거 장재원 흔들고 하는 걸 다 개무시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힘을 빌려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꾸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준석 토대도 깔아주고 서울시장 선거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김종인이 좋고 이런 게 아니야. 어느 정도 그냥 이상한 소리 다 씹어버리고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큰 형님 역할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이 당은 협잡질로만 지금 하려고 하고 뒤에서 문자 보내가지고 누구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제 수습을 해야 돼. 수습을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엔 없어. 지금 김종인 위원장 다시 불러올 거야? 아니야. 그럼에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없다고 해서 손털 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어디 방송을 가든 지금 앞으로 미래 들어서 당 지도부한테 요구하는 것은 노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찬성의 입장이면은 왜 탄핵 찬성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당원들이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왜 우리가 탄핵을 찬성했어야 됐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어야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게 얼마나 지난한 과정에 걸리든 당원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동력이 만들어져서 가든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으면 왜 탄핵에 반대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당이 좀 하나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딱 자기들 의견만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을 다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다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이번 전당대회가 그치고 나면은 대토론회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재밌는 모두가 거 나와서 알려드릴까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당대회 후보군 나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탄핵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지자들은 나한테 요구하고 왜 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안 던져줄까? 질문 던졌어. 정치인들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의견 바꾸고 왜 그렇게 XO 표시를 해놨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용기가 없습니다. 아예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국민의힘은 다 똑같아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 소신이 예를 들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틀렸으면 정직하게 맞아야 돼요. 옳은 사람에게 정직하게 오는 거 맞고 그다음 내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나 사실 거의 모두가 다 기회주의자여서 지금의 대세 여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세 여론에 자기의 소신을 맞추거든요. 대세가 또 바뀌면 내 소신 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를 해왔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망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살려놓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렇게 이런 개판의 싸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모든 걸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민의 힘을 어쨌든 휘어잡아가지고 그 카리스마로 대선도 이겼고 지선도 이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물론 결말이 안 좋긴 했지만 윤석열 사라지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좀 다음번 총선에서는 지금의 한 70% 이상은 좀 물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장동혁 의원한테 유일하게 기대하는 바는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를 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걸로 노선을 정했으면은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 가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저는 항상 민주당한테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중도를 포섭해야 된다, 중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정치를 경험하면서 민주당이 중도를 포섭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더 포섭하고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파일을 더 키우면서 이 세력을 키워나갔지 한 번도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만 매번 선거 때마다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전 무언가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부터.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원래 포스코 ENC도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성 교수님하고 김민규 대변인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하던 얘기 관련해서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내부 분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충된 행동을 보이고 있죠. 한동훈계, 소위 얘기하는 한동훈파에게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도 어젠가요? 그젠가? 뭐 윤석열 대통령 재입당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당을 이끌어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서 싸우고 협잡질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할 만한 당수가 없어요. 헤드가 없고 브레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1야당이면은 야당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하는 실책을 받아먹으면 안 돼요. 뭔가 전선을 넓히고 해가지고 공세적으로 뭔가 지지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게 야당의 역할일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춘석 의원 이상한 짓 하니까 그거 특검하자고 하나 받아먹고 조국 대표 사면 얘기 나오니까 그거 하나 받아먹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그런 정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야당처럼 정치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쑤셔가지고 찔려가지고 하나 나오는 거 보자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이랑 야당이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펌프디스 파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죠.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의석수가 한 50석으로 쪼그라들고 지방선거 50석? 네, 대패해야 정신 차려요. 이 당은. 망해야 돼. 진짜 처절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망해서 와 진짜 우리 더 이상 망하면 진짜 모두가 다 죽는 것뿐인 낙동강에서 밀리면 결국은 부산 앞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지금 낙동강까지 와 있어요. 그럼 13석 주면 되겠네. 그 정도로 망해야 그 다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은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조차도 보수를 찍지 않는 건 그 플랫폼이 자기 기능을 다 한 거죠. 자기 수명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보수 플랫폼으로 국가예요. 가야 돼요. 보수가 50%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정도로 민주당이 쪼그라들었던 게 저는 2000 참여정부 직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합 개혁신, 네,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2007년 대선에서 대패하고 2008년 총선에서 80몇 석으로 쪼그라들고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도 정동영 후보를 찍어뒀던 20몇 %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명박 정부와 싸울 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줬던 그 압도적 그 기적을 만들었던 노무현 신드롬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참여정부를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소 뭔가 국정 지지율이 마지막에 떨어졌지만 우리는 뭐 못할 게 없다. 뭐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했다면 2년 만에 다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친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노는 바로 총선과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패족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못됐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치면 탄핵 반대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 뽑았던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실패한 패족이다. 그 정도의 선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패족 선언 정도의 반성과 뭔가 절연이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내란 유죄 확정이 되면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 나오면 그건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절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뭔가 반성과 패족 선언 정도의 절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가망성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다. 뭐 반대했던 사람도 있죠. 반대했던 사람들도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뭐 비상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이 싫어서 그냥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지금 대선 끝나니까 다 떠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민주당 정부 막아볼 수 있나라고 해봤다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말은 너네 잘못했다예요. 그럼 잘못했다고 선언해야죠. 패족 선언해야지. 안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지지해줬던 41% 이준석 개혁신당 그래서 과반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저는 몇 년 안에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동영이나 김문수가 되면 제가 말한 패족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가 될 거기 때문에 더더욱 가망성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민주당에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독주한다고 정치가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쪼그라들고 지하 지금 한 4층까지 온 것 같은데 지하 10층까지 갈 기세로 저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의 자정작용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걱정이란 말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 오늘 방송 이 정도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 속보 2개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특검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할지 고민 중이다. 뭐 이 정도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브리핑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재청구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 16,000분 계시는데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 정치현 교수님이 되게 눈치가 빠르시더라고. 뭐야? 그때 강선우 막 얘기 나왔을 때 네. 의견 분분할 때 무조건 잘린다고 그러면서 시그널 딱 나오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딱 그거 되는 거 보고서 예.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저희 방송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민중기가 감 좋아. 감? 나 그때 강선우 거 딱 보고서 이걸 이렇게 읽나 했는데 바로 딱 되는 거 보고서 감이 좋으시네요. 근데 왜 수박을 자기 일이 되면 잘 안 돼. 자 월요 비대위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월수 금요 비대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퍼챗 좀 많이 써주세요. 오늘 많이 싸주셨어요. 더 많이 써주십시오. 예. 전 만족을 모르는 남자입니다. 거의 빙 뜯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게 그래. 매불쇼는 알아서 터지던데. 없어 보이는 게 어때서요? 고객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장사꾼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기자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영업할 마인드가 없어서. 아니 그리고 기자 아니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몸무게는 기자의 몸무게가 아닌데 그 그거 하면 네가 가져가라. 매부쇼 얘기하셨는데 저도 매부쇼 썸네일 같은 거 좀 보는데 썸네일이 갈수록 좀 자극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 또 언론사니까 예, 어느 저희도 정도 바로바로 슈퍼챗 들어오는 방법 알아요. 안 하는 거지. 저희도 뭐 난리 났다 이러면서 하지. 막 그렇게 막 그 선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진짜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걸 예. 보고 싶으세요? 썸네일에 저희 얼굴 다 썸네일 들어가잖아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적극적입니까? 그게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월수금에 오전이 아니죠. 오후 1시 30분 이 시간에 방송하니까요. 예, 월수금에 뭔가 이렇게 뭐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뭐 집에 계시다가 뭐 회사에서도 잠깐 담배 타임 있으시면 그때 잠깐 이렇게 1시 반에 나오셔갖고 예, 담타 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최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